정말 늙었나 봅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잊어버리게 됩니다. 열쇠를 방금 내려놓고도 돌아서면 어디 뒀는지 몰라 헤매고, 물을 끓이려고 가스 불을 켜놓고는 돌아서자마자 불을 껐는지 가물가물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살의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여느 때처럼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열쇠를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지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흔한 일입니다.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 이 작은 건망증은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그 무게는 결국 내가 정말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의구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가슴 깊이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자식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것은 비단 순자 씨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나이 들어가는 모든 부모님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부모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늙었어. 정말 늙었어.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엔 30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분필한 자루 쥐고 세상을 누볐지요. 은퇴 직후엔 하루하루가 여유롭고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늙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일들이 하나둘 쌓여가며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에 나섰지요. 당근이랑 애호박, 그리고 딸아이가 머리에 좋다고 귀띔해준 호두를 좀 사려고요. 그런데 장을 다 보고 나니 갑자기 하늘빛이 심상치 않더니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채 몇 분도 안 되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저는 얼른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골목길을 달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몸의 절반은 젖었고 젖은 신발에서는 걸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야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쇠가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허벅지를 툭 치며 딸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나온 겁니다. 저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눅눅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차가운 문을 짚은 채로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문이 나를 몰라보는 것 같은 그 지독한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누군가 머리 위에서 북을 치듯 따가웠습니다. 목을 움츠리고 현관 처마 밑에 서 있었지만 신발은 이미 다 젖어 양말이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바지 끝단을 타고 스며드는 냉기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웃집 대문들은 굳게 닫혀 있고 창문 너머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옆집 최 여사네 대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최 여사, 안에 있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놀랄까봐. 그러면서도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너편 박서방네 집 앞까지 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문에 붙은 입춘대길, 니춘다지. 글귀를 보니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더니 전화를 빌려줄 사람 하나 없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젖은 비닐봉지를 옆구리에 낀 채 골목 어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청년. 미안하지만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 카운터의 젊은 친구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일반 전화기를 내주었습니다. 통화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물기 어린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가 자꾸만 헷갈렸습니다. 먼저 딸에게 걸었지요. 고객님께서 전화기를 꺼두어 하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바쁜 아이라 오늘도 외근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서울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했지요.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마음이 쓰여 얼른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뚜뚜 하는 공허한 신호음만 듣고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젊은 친구가 물건을 바코드로 찍으며 잠심 소리를 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만 마치 쓸모없는 낡은 소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편의점 직원에게 근처 열쇠 수리점 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는 귀찮은 듯 전신주에 붙은 무적 열쇠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성북동인데 문이 잠겨서요.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른데 작업 중이라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네, 기다릴게요. 꼭 좀 와주세요.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와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 속 채소들은 이미 숨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추운 건지 지친 건지 아니면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 오토바이를 탄 열쇠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우비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제 신발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본인이세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공구 가방을 열고 몇 분간 만지작거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게 구형이라 좀 까다롭네요. 할머니, 이참에 도어락으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젖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돈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기사님이 떠나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이 방금 전까지 처량하게 서 있던 제 모습을 보는 게 무서워 도망치듯 들어온 사람처럼요. 젖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제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공기마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제 젖은 옷과 머리카락의 습기가 벽지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신발을 벗을 기운조차 없어 그대로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 참 가엾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욕실 문 앞에서 허리를 굽혀 양말을 벗으려는데 물을 듬뿍 머금은 양말이 살덩이처럼 눌어붙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며 손을 떨고 있는데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던지다 그만 세제통을 건드려 하얀 가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가루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늙었구나.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생돈을 날리고 빗속에서 1시간 넘게 떨고 전화 한 통 마음 편히 할 곳 없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떨고 있었다는 걸 문 밖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거울에 비친 제 팔에 검버섯과 거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를 멍자국도 보였지요. 대충 머리를 말리고
식탁에 앉으니 어제 먹다 남은 찬죽 반죽이 보였습니다. 식욕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TV를 켰더니 드라마에서 딸이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 바쁜 거 안 보여? 나도 시간 내서 오기 힘들어.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퉁퉁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낯선 노파였습니다. 김순자, 너 정말 이제 끝인 거니? 낡은 식탁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벽시계에 째깍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 속에 링거를 꽂아두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 같았지요. 머릿속은 뒤섞인 서랍장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장 보러 갔다가 열쇠를 시장 바구니 깊숙이 넣어두고는 한참을 헤맸던 일, 요리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 먹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웃어 넘기려 했지만 이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건망증들이 쌓여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제 영혼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병이 든 건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TV에서 본 치매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얼굴을 몰라보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처참한 과정들요. 당시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난 절대 저렇게 안 되라고 장담했지만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건너편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앉던 자리였지요. 그가 떠날 때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두려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집의 누수처럼 천천히 벽지를 적시고 곰팡이를 피우며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방의 작은 무드등만 켠 채 손바닥 위에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쇠 기사님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주방 식탁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열쇠를 발견했거든요. 예전엔 누군가 저더러 늙었다고 하면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휴대폰은 소파 위에서 고요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엄마, 거봐. 내가 메모해두라고 했잖아.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이는 나쁜 뜻이 없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지 말자. 이 8글자가 올 한 해 제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운 문장이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는 아니지만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이었지요. 어릴 적 어머니는 여자에게 노년은 주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거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잊어버리면 그땐 정말 돌아오지 말아야 하나. 그 말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날카로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갖 바보 같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현관문에 열쇠 챙겼니? 라고 적은 종이를 3장이나 붙였습니다. 신발장 위에도 냉장고 문에도 빨간 펜으로 열쇠, 열쇠, 열쇠 라고 써붙였지요. 야시장에서 산 커다란 잉어 모양 열쇠고리도 달았습니다. 묵직해서 절대 잊을 수 없게요. 외출할 때면 중학생처럼 열쇠, 핸드폰, 지갑, 마스크를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옆집 최 여사에게 비상 열쇠도 맡겼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또 잊었습니다. 이번엔 열쇠가 아니라 핸드폰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딸에게 보내줄 채소 사진을 찍으려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종이들을 보며 서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 여자가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문에 종이 붙여놓은 것 좀 봐. 치매 온 거 아냐?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뒤돌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이다 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열쇠에 작은 방울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게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열쇠를 두고 나오면 문 안쪽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딸에게 은퇴한 뇌에 영양제라도 먹어야겠다고 넌지시 말하니 아이는 엄마, 그거 다 심리적인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효를 바란 게 아니라 제 삶의 통제권을 쥐고 싶었던 제 마음을 딸은 몰랐으니까요. 일요일에 딸 민경이가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 제철 귤 한 봉지를 들고서요. 엄마, 이거 머리에 좋대. 좀 챙겨 먹어. 저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너도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 같니? 라고 쏘아붙였지요. 화를 내려던 건 아니었는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증명해 보이려고 아침에 적어둔 쇼핑 노트를 찾는데 앞불싸 돋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악을 썼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단 말이야. 민경이는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응? 병원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가 병자라는 거야? 너 어릴 때 예방접종 마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헷갈린 적 있어? 저는 소리를 지르다 결국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 늙기 싫어.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너희들한테 짐 안 되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나를 바보 취급해?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로 변했습니다. 민경이는 말없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늙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얼음 같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경이가 도어락을 달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지문 인식되는 거 사면 열쇠 안 들고 다녀도 돼. 저는 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문도 못 여는 천치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 편하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사이에 또다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함께한 무거운 쇠열쇠가 주는 안도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집문을 내 손으로 여는 그 주체적인 행위마저 기계에 맡기고 싶지 않았지요. 나 안 바꾼다. 내버려둬.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이웃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문 도어락을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순자 씨, 나도 자꾸 지문을 잘못 찍어서 결국 신발장 구석에 열쇠 숨겨두고 다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열쇠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묻기 시작하는 거야. 최 여사의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딸의 권유로 기억력 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종이를 내밀더군요. 시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10시 10분을 가리키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숫자는 썼는데 바늘을 어디로 그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지요. 단어 암기 테스트에서도 5개 중 4개밖에 기억하지 못했고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계산에서도 3번 만에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에게 초기 인지 기능 저하, 즉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귀갓길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경아, 나중에 엄마가 내 이름도 기억 못하면 그래도 보러 올 거니? 민경이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귤 파는 장수라고 하고 들어갈게. 그럼 문 열어줄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의사가 준 자료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딸은 냉장고에 귀여운 스티커로 된
기억 훈련 카드를 붙여주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또 가스 불을 켜둔 채 외출했다가 냄비를 홀랑 태워 먹는 사고를 쳤습니다. 집안 가득한 탄내 속에서 저는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저 할머니 치매라며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민경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죽는 줄 알았다며 울먹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점점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 무서워. 민경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설령 나를 잊어도 내가 몇 번이고 다시 소개해 줄게.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만 있어줘.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에 시린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이는 요일별로 칸이 나누어진 알록달록한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건 아침, 이건 저녁이야. 다 먹고 뒤집어 놓으면 초록색 점이 보여.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슨 기계처럼 관리하겠다는 거니? 엄마, 왜 또 그래? 너희는 내가 짐이 될까봐 무서운 거지. 내가 너희 말을 안 들을까봐 겁나는 거지. 나는 냄비를 태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엄마가 아닌 치매 노인으로만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제 폭발적인 진심에 민경이는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짐이었던 적 없어. 기억을 좀 못하면 어때? 내가 기억하면 되지. 엄마가 늙은 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 밤 이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김순자의 생활수첩이라고 적고 매일의 일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약 먹기, 열쇠는 왼쪽 고리에 같은 것들을요. 민경이는 제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혹시 잊으면 이거 봐. 저도 아이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너도 내 엄마 잊지 마라. 이제 저는 매일 밤 거울에 한 문장을 써붙입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나를 기억한다. 며칠 전 또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옆집 최 여산에 가서 느긋하게 전화를 빌려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민경아, 엄마 또 사고 쳤다. 열쇠가 없네. 민경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20분 뒤 달려온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간장통 옆에 얌전히 놓여 있더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더 엄마 같아. 민경이의 그 말이 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열쇠를 잃어버렸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 붙여두었던 커다란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마음의 근육에 새겨진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물건을 잊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잊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늙어서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나를 끝까지 기억해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닫힌 마음을 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요즘 부쩍 무언가를 잊으신다며 속상해 하시지는 않나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